예,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했었던 게 동서양의 어떤 문명의 역사를 보면서 불교가 어떤 위상에 처해 있었나 하는 것을 살펴왔었습니다. 그래서 한 3번에 걸쳐서 불교의 중국화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불교의 중국화, 그러니까 불교, 인도에서 온 불교가 중국의 전통 사상과 만나서 새롭게 나온 불교, 그것은 선불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불교에 가진 어떤 역사적 의미는 개방성이었다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중국의 불교화를 얘기할 텐데, 중국의 불교화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 뭐 기독교가 서양에서 뭐 이렇게 국교화가 됐듯이 그런 식으로 됐다는 의미가 아니고, 중국의 전통 사상이 불교 사상과 만나서 그 불교 사상에 대항하고 불교를 비판해서 새롭게 나온 전통 사상, 그것은 신유학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은 또 주자학이라고도 합니다. 그 주자학이 나오게 되는 그 과정과 그 주자학의 어떤 본질이 결국에는 폐쇄성이 아니냐 하는 이런 것에 관해서 이번 시간에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내용은 이제 주자학이 주 얘기가 되는데, 이 주자는 그 송대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주자의 어떤 그 처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송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자가 살던 어떤 송의 난처한 처지, 이것에 관해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지금 송인데, 송 앞에 이제 당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당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국 역사상 한족이 지배하던 국가 중에서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장 전성기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당조차도 한 중반기쯤에 가면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알록산의 난이 터집니다. 알록산의 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귀비 아시죠? 양귀비 얘기입니다. 양귀비가 이제 당현종의 그 첩인데, 그 양귀비가 이제 그 권세를 누리면서 같은 양씨인 양국충이라는 자를 갖다가 재상에 앉히게 되죠. 그래서 이 자가 이제 정권을 갖다가 행사하게 되는데, 이 자와 대항에 있었던 게 바로 이제 알록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는 이제 지방의 그 절도사였었어요. 근데 지방 관리였는데 이제 중앙으로 와가지고 양국충이와 이제 세를 겨뤘는데, 그 싸움은 양국충이가 승리를 했죠. 그러니까 중앙 정권에서 밀려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가 자기가 그 부임했었던 그 절도사 그쪽으로 가가지고 군대를 갖다 모아서 중앙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 반란의 성격은 그러니까 지방 군벌에 의한 어떤 반란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진압이 되긴 했지만은 이때부터 당은 이제 서서히 와해의 기운이 나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한 150년인가 있다가 망하게 되는데, 그 뒤에 나오게 되는 것이 중국 역사에서 이 시대를 갖다가 5대 19기라고 합니다. 상당히 국가가 많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상당한 혼란기 난세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대 19도 마찬가지로 지방 군벌에 의해서 수시로 쿠데타가 발생하던 그 시절이죠. 그렇게 돼서 그것을 평정하고 나온 게 이제 송인데, 그러면은 송이 이제 조광윤이라는 자가 송을 갖다 세웠는데, 조광윤이니까 보니까 이 알록산의 남부터 자기가 송을 세울 때까지 기간을 보면 한 200년이 가거든요. 이 200년의 역사를 보면 지방 군벌에 의해서 한시도 편한 시절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송은 앞으로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되겠느냐? 지방 군벌을 놔두면 안 된다는 얘기죠. 즉 군사력을 갖다가 지방에 이양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송은 제도적으로 지방 절도사한테 병권을 주는 것을 회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결과로 군사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제도적으로 문치를 갖다 핍니다. 문치를 피면은 결국에는 그 결과는 문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송이 얼마 안 있어서
만주에서 금이라는 국가가 나오는데 상당히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이 금이 이제 송을 갖다가 침략을 하는데 송이 당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군사력을 키우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문약한 국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밀려나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수도까지 금한테 내주고서 양자강 이남으로 도망을 가죠. 거기 남경에다가 새 도읍을 정하고서 나온 거. 그래서 그 전까지 통일을 유지하던 것을 북송이라고 하고 양자강 이남으로 간 것을 남송이라고 합니다. 여기 북송에서 남송으로 갈 때 상징적인 사건이 있는데 이제 금한테 쫓겨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송으로 갈 때 송의 백성 10만이 금한테 잡혀갑니다. 근데 그 중에는 왕족도 있었겠죠. 근데 왕족조차도 금에 가가지고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족의 입장, 이 송의 한족의 입장에서 보면은 역사상 이런 수치가 없죠. 이 이방의 그 야만인 만주족한테 10만이 잡혀간 겁니다. 그 와중에 넘어왔는데 넘어와가지고 다시 이제 북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금을 정벌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죠. 근데 그게 결국 실패를 합니다. 실패하고서 금과 화친을 맺어서 금과 송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맺게 되냐면은 숙질지국의 관계가 됩니다. 숙은 이제 아저씨고 질은 이제 조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과 송의 관계가 아저씨와 조카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족 입장에서는 이거 엄청난 수치죠. 어떻게 그 중화주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어떤 그 형의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이 조카격으로 이제 떨어지는 이 상태가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숙질지국을 맺는 그때가 주자 나이 34세 때 얘기입니다. 이게 남송 때 얘기죠. 그러니까 주자는 남송 초기에서 시작해서 살았던 그 사람이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주자가 살던 때가 엄청난 혼란기였고 그야말로 한족으로서는 자존심이 뭉개진 그 시대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자 철학의 기본적 배경을 형성한다는 거죠.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고 한번 경제적인 어떤 처지를 한번 보시면은 장기적인 어떤 군사대치 상태죠. 지금 금과의 군사대치를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정 부담이 말할 수 없이 이제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북송이 남송으로 국토가 반토막이 난 겁니다. 그러면은 국토와 인구는 급감했다고 알 수 있죠. 급속하게 감소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재정의 어떤 부담이 커지죠. 그만큼 돈의 씀씀이 큰데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농토가 크고 거기서 농사 짓는 사람이 많아야 걷어갈 것도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취약해진 상태에서 외려 씀씀이는 더 커지니까 그 부담은 누구한테 가겠어요? 결국 일반 백성한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길은 쥐어짜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황실의 사치는 그 전에 북송 때보다 더 심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관료의 부패도 북송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관료의 부패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남송 때 어떤 장군이 있는데 그것도 뭐 그 최고의 장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레벨에 있는 장군인데 그 자가 토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가 지배해서 한 해에 그 토지 사용료로 수확하는 세금조로 걷는 그 곡식의 양이 그 지방 전체에서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걷어가는 그 세금의 양보다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백성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에? 지주한테 뜯기고 정부한테 뜯기고 남을 길이 없죠. 그러니까 백성의 선택은 기아에 걸려서 죽거나 아니면은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은 반란하거나 이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송의 난처한 처지는 어떤 총체적인 그야말로 난국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의 한 복판에 주자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자였다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의식을 가졌냐면은 주자의 문제의식을 한번 보죠. 주자의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자학, 주자 철학의 기본 어떤 관심사를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관심사는 사회의 기강을 갖다가 확립하자 그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족의 자존심을 갖다가 회복하자 그 얘기입니다.
먼저 사회의 기강 확립은 난국이라고 그랬죠.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이런 혼란의 원인이 어디 있겠느냐 했었을 때 주자의 진단은 그렇습니다. 사회가 이 정도로 혼란한 것의 1차적인 원인은 관료사회의 부패에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주자가 관리 생활도 좀 했었어요. 몇 년간 했는데 그때 이제 관료 생활을 하면서 당시 황제인 효종한테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그때의 상소문 한번 읽어보죠. 이렇습니다. 폐하께서는 오늘날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자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바로 고관대작의 친구나 빈객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관직에서 물러난 자들은 사사로이 이익을 도모하다가 발각되어 쫓겨난 자들인데 아직 권세를 쥐고 있는 자라고 해서 어찌 그런 자들이 없겠습니까? 오직 폐하 혼자만 모르고 계실 따름입니다. 살벌하죠? 목숨 걸고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황제한테 쓴 상소예요. 지금 대통령이 있다고 하는 민주국가에서도 지금 이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난국이다. 근데 이것의 원인은 대통령 당신 주변에 있는 그 인간들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그거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당신 대통령만 모른다 그 얘기예요. 황제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이 몇 개 있겠어요. 아주 살벌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자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인간의 됨됨이라 알 수 있죠. 그렇게 이제 직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잘 받아들이지 않죠. 이럴 정도로 이제 그 주자의 문제의식은 어떤 그 관료사회를 윤리적으로 재생산해가지고 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자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그 한족의 자존심 회복인데 그건 당연히 그렇겠죠. 이방적인 금의 만주족에 의해 가지고 송한족이 이렇게 처참한 상태에 빠진 거니까 엄청난 자존심의 손상을 받았겠죠.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이런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썼을 때 그 타켓트가 누가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건 1차적으로 불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불교 비판을 통해서 주자학이 성립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좀 이상하시죠? 왜? 지금 상소문의 내용을 보면은 사회 혼란의 1차적 원인은 관료의 부패에 있다고 그랬는데 아니 불교 때문에 송이 그저기 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그래서 이렇게 봐요. 주자가 이 불교를 이렇게 전면에 내세워서 비판한 것은 일종의 희생양을 삼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차차 밝히기로 하고 어쨌든 주자가 왜 불교를 비판하냐면은 사회의 기강을 확립을 하기 위해서는 불교를 보자는 얘기예요. 불교 같으면은 주자의 진단은 반사회적이라는 겁니다. 왜? 불교는 출가를 하잖아요. 그리고 세속의 모든 일에 대해서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말라. 그건 다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사회의 윤리와 도덕과 기강이 쓰겠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사회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이따위 것은 남겨두면 안 된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욱이나 요것은 사람들이 별로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게 더 크지 않았나까지도 봅니다. 왜? 이 자존심 문제 아니에요. 이렇게 본다면은 이방족에 의해서 지금 송해 한족이 자존심이 뭉개졌다는 얘기는 이런 상태에서는 불교는 뭐예요? 이방적이죠. 인도라고 하는 한족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의 종교입니다. 이들의 것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입장에 봤었을 때 불교는 다 걸려듭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1차 타켓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자학은 바로 불교 비판에서 시작해서 불교 비판에서 끝난다.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불교가 사회를 혼란시킨 1차적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교를 갖다 희생양으로 삼은 것은 전략적인 차원이 있죠. 그만큼 불교가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철학적 배경으로 보시면 말이에요. 불교가 당을 거치면서 그 당시 철학으로 보면 유교, 도교, 불교 셋 중에서 가장 고도의 어떤 깊이를 있는 그런 철학 체계를 형성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당시 지식인들은 누구나 다 불교에 대해서 경도돼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보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논리인데 내가 뜨고 싶어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요? 이미 많이 뜬 녀석을 갖다가 공격해서 성공하면은 내가 그 위치에 가는 겁니다. 그게 가장 빠르겠죠? 효과적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세련됐고 깊이 있고 강했던 불교 사상을 공격해서 성공을 하면은 대체할 수 있는 그 레벨에 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불교를 공격함으로 해서 주자학 자체의 정체성을 가꾸자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어떤 불교에 대한 두려움은 남아있죠. 왜? 너무나 강력한 사상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 대한 주자의 어떤 그 고백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옵니다. 석가의 가르침이 성하기가 이와 같으니 그 형세를 어떻게 돌이킬 수가 있을까? 내가 그 물줄기를 한두 세대는 돌이켜 놓을 수 있다고 해도 그들을 숭상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세 번의 세대가 지나가면은 다시 그들의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딴 사람 얘기가 아니고 주자 얘기입니다. 공격은 했지만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얘기했죠. 이 지금 주자의 독백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주자의 예측이 틀렸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기대한 이상의 효과가 나왔다는 얘기죠. 결국은 주자는 세 번의 세대가 지나고 나면 자기가 죽고 나면은 다시 불교가 성할 거라고 했는데 200~300년이 지날 때까지 불교의 씨를 말리는 그 효과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주자는 그걸 몰랐죠. 자기가 그 정도의 역할을 할 거라고 한 건.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예측이 맞기도 했죠. 그 예측이 맞았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즉 결국에는 불교가 성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오늘날 현재 입장에서 보면 현실 종교에서 주자학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결국엔 불교만 남아있죠. 이렇게 보면 주자의 예측이 또 맞았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튼 재밌는 건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주자가 그만큼 불교를 상당히 버거워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불교 공격에 대해서 더 천착하고 철학적 깊이가 더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주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결국 이런 사회의 기강을 확립하는 길은 윤리의식의 고향이 있겠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것은 한족 자신의 사상적 정통에서 나온 것이면 좋겠죠? 이 두 가지 조건을 갖다가 겸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전통적인 유가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가에 대한 부흥이죠. 그래서 그것을 신유학 또는 유학의 르네상스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 유학으로 가서 새롭게 한번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새로움의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윤리를 주장한 것은 옛날 유학도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불교가 중국 땅에 들어왔을 때 반대편에 있었던 유학자들이 항상 공경한 것은 다 반사회적이라는 이런 이유로 공경했어요. 근데 주자가 똑같은 이유로 공경한다면은 이제 효과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새롭게, 즉 철학적 깊이를 갖다가 지니고서 윤리를 갖다가 정초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 철학적 깊이가 뭘까요? 바로 본체론과 심성론이라는 차원에서 깊이 있는 철학적 논의를 통해서 윤리를 갖다가 세워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본체론은 바로 그 전에 있었던 당의 화엄불교와 심성론은 선불교에서 그 깊이를 닦은 것을 자기가 알게 모르게 차용에다가 쓴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주자학은 불교를 비판하기 위해서도 그러니까 불교를 비판하는 데서 성립을 했고 또 불교에 여러 가지 성과가 없었다면 또 나올 수 없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기회에 어떤 그 불교와 유학의 어떤 그 비교를 한번 해보죠. 그 비교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 불교와 유교의 어떤 기본 입장을 한번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그물의 얘기를 들 거예요. 그물. 불교에서 그물은 망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망. 이때의 망은 잘못 썼습니다. 망이고 이때의 유가에서 보는 그물은 강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망이고 강인데 이때의 망은 화엄경에서 나온 인드라 망을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언젠가도 설명드렸지만은 즉 연기의 이치입니다. 어떤 그물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상호 의존작용을 해서 성립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있는 그물코에 어떤 하나도 제 혼자는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즉 제 혼자 있는 그런 식의 자성 같은 것은 없다. 그게 바로 공이다 하는 얘기를 여러 번 반복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상호 의존성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고 즉 어떤 그 고정 불변하다고 하는 그런 것은 부정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고정불변의 기준을 통해서 성립하는 어떤 절대적 권위, 그 어떤 절대적 권위도 부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절대적 권위와 기준에서 나오는 선과 악을 갖다가 초월하는 길을 불교는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물에 펼쳐져 있는 모든 인접 조건과는 일종의 수평 관계를 갖다가 유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평과 직의 논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즉, 다 대등하죠. 세상 삼라만상 모든 것은 다 공하다는 점에서 평등하고, 모든 것은 일체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평등하고 다 공하기 때문에 공즉시색, 색즉시공, 이런 직의 논리도 다 묶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보면 그것은 상호 존중의 윤리입니다. 즉 자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즉 자기만 고정적으로 있는 나만의 그런 것은 없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자비의 그 윤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유교에서는 강이라고 하는데, 이 강은 별이 강자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냇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확 던지잖아요. 그러면은 던질 때에 어떤 그 잡는 데가 필요하죠. 즉 그물을 이렇게 던지면 말이에요. 이 그물 이 끝에 있는 굵은 밧줄 같은 게 있겠죠. 이놈을 집어가지고 확 던질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이 그물 전체를 갖다가 제어 통솔할 수 있는 이 굵은 줄, 그것이 강입니다. 같은 그물을 봐도 접근 방식이 다르죠. 여기는 우주사적 네트워크로서의 그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뭡니까? 사람이 고기를 잡을 때의 그 그물이에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그런 차원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또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삼강오륜할 때, 이 삼강할 때의 그 강입니다. 그 군위신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삼강오륜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군위신강이라는 얘기가 있죠. 군위신강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군주가 신하에 대해서 강의 위치에 있다. 강의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통솔성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주는 신하를 통치하고 통솔하고 이끌고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벌써 상호 이전하고는 벌써 조금 달라지죠. 관점이.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고정불변한 그런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있다는 거죠. 마치 굵은 밧줄과 같은 그 강은 고정불변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한 사회에 있어서 절대적 권위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선악의 표준을 잡아서 거기에 맞춰서 선을 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것은 일종의 수직관계입니다. 즉 군주와 신하 사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수직관계, 각자의 정해진 명분에 맞춰서 각자의 이름에 걸맞게 쪼개진 분의 위치에서 분수에 맞게 하는 어떤 수직적인 그런 원리가 되죠. 따라서 이때의 논리는 분의 논리다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한 위계 질서로 분할된 그 체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사회의 질서. 따라서 이것은 상호 존중의 윤리라기보다는 어떤 위계 질서에서 나오는 그런 윤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일러서 일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자가 불교를 공격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입니다. 주자가 보니까 한 사회에 있어서 절대적 권위도 부정하고 선악을 초월하면은 이것이야말로 반사회적인 작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주자는 지금 사회의 기강을 찾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교는 용납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불교는 사회에 있어서 도덕과 윤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제가 여기 윤리라고 썼지 않습니까? 불교에 윤리가 없어요? 주자가 볼 때는 이건 윤리도 아니라고 보는데 보십시오. 진정한 윤리가 뭐냐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 또는 인간과 어떤 삼라만상 사이에 서로를 존중하는 이상의 윤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일종의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그런 윤리체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뭐예요? 엄격한 위계 질서 하에서만 성립되는 그런 윤리죠. 그러니까 이것과 대비시키면은 일종의
타율적이고 이미 정해진 위계 질서상에서 놓이는 어떤 폐쇄 체제로서의 윤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시대는 뭐예요? 누가 봐도 개방성의 시대만 아닙니까? 다양성의 시대고. 그렇다면 오늘날 진정한 필요한 윤리는 바로 상호 존중으로서의 자비 윤리이지 이런 식의 윤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군신관 게 지금 없잖아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강직하게 얘기해가지고는 윤리조차도 오늘날 통용되기 힘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시대에서 보면은 주자는 이런 식으로 불교를 공격을 했죠. 지금 이런 그물의 접근 방식의 차이를 가지고 어떤 불교와 주자학 사이의 철학적인 테마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심과 성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보죠. 주자 철학은 크게 보면은 심과 성, 그리고 네 번째 얘기할 이와 기 사이에서 성립하는 철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심, 마음이죠. 한번 계속 이제 한번 불교하고 비교를 해보죠. 불교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자가 얘기하는 그 마음, 불교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은 진심입니다. 근데 진심은 뭘까요? 진심은 무심이 진심이죠. 이상하죠? 무심이 뭘까요? 여기서는 금강경에 나오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줄여서 얘기하면은 바로 무주심이죠.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그 마음, 따라서 분별, 집착, 망상이 사라진 그 마음, 그것이 참마음 아니겠느냐. 무심이 진심이다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선악을 갖다가 초월한 그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고,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주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정심이죠. 즉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모든 공직자가 윤리적으로 마음을 바르게 먹어야 된다는 그 정심입니다. 그 정심의 내용은 다시 얘기하면 선심이죠. 악을 행하지 않는 그 선심입니다. 달라지죠? 선악이 초월이 아니라 선악을 갖다가 분별할 줄 아는, 즉 선악과 시비와 공과 사를 나눌 줄 아는 그 마음을 찾자, 그 얘기죠. 근데 이것은 뭡니까? 매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바로 도덕성에 의해 가지고 바로 잡히는 그런 마음이 되죠. 완전히 다르죠? 불교는 주자가 하는 이것을 떠났었을 때의 일로 간다고 보는데, 지금 주자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했었을 때의 정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반대로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주자는 사회기강 확립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보는 눈이 달라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도덕성이 뭘까요? 그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주자의 성입니다. 주자의 성. 이 성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전통사상에서 옛날 춘추 전국시대 때부터 벌써 나왔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불교와 주자를 다시 비교하죠. 그럼 불교에서 얘기하는 성이 뭐냐? 불교에도 이제 성을 주장한다고 그랬죠. 그것은 바로 불성이죠. 이때 지금 성은 어떤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불교에서는 이제 불성이라고 보고, 선에서는 그거를 일러서 자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중관공에서 얘기하는 자성과 선에서 얘기하는 자성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서는 더 설명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불성의 그 씨앗을 자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불성인데, 이 불성에 대해서 주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 주자가 주장하는 그 성은 바로 도덕성의 그 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덕성이고, 이것은 바로 인의 예지라고 하는 그 도덕성을 갖다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죠. 이렇게 불성을 주장할 때 선에서는 이 불성의 경지를 갖다가 또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것은 선과 악이 선악 미분전 본래 면목이라고 합니다.
즉 선과 악이 갈라지기 그 이전의 본래의 자신의 그 모습, 그게 바로 불성과 자성의 그 자리라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주자가 얘기하는 저 도덕성은 바로 선악의 어떤 표준이 되는 그 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여기서는 선과 악이 갈라지기 그 이전을 갖다가 인간의 본성이라고 보는데, 선과 악을 나눌 수 있는 그 도덕성의 자리를 여기서는 인간의 본성으로 보는 거죠. 여전히 빗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에서는 이런 불성과 자성, 선악 미분적 본래 면목을 갖다가 보면은 성불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이 돌아갈 이유가 없다. 즉 그것은 바로 돈내 상태에서 도노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것에 비해서 이 주자는 견성이 아니라 양성을 갖다 주장합니다. 양성, 성을 갖다가 잘 배양하자는 얘기죠. 여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대학에서 나오는 뭐 경물 취지에서부터 해가지고 또는 많은 어떤 교육도 필요하고, 즉 구태여 선하고 비교를 하면은 이것이 돈이라면은 이것은 그 수행에 있어서 상당히 점진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성을 보지만은 달리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심과 성을 달리 본다면은 심과 성의 관계에 있어서도 달리 본다는 얘기죠. 불교와 주자가 심과 성을 설명하는 방식은, 불교는 심과 성을 갖다가 나누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자는 심과 성을 갖다가 분리하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유교의 그 그물과 불교의 그물을 비교하면서 유교와 대비해서 이쪽은 어떤 직의 논리라고 평의 논리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전히 나누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불교의 기본이죠. 이 세상의 삼나 만상은 다 이 마음에서 나온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내 마음과 나의 본성과 사물의 본성, 삼나 만상의 본성은 다를 이유가 없겠죠. 즉 이 내 마음과 모든 것의 본성은 부처의 경지에서 하나도 다를 것이 없죠. 그러니까 심즉시 불이 되고 견성성 불이 됩니다. 부처의 경지에서 심과 성이 다 만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즉화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자는 그게 아니죠. 주자가 볼 때 모든 것의 근원은, 불교에서는 마음이라고 보잖아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근원은 이라는 얘기죠. 그것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우주의 궁극적 이치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진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어떻게 마음에서 나오겠느냐, 그겁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우주의 궁극적 이치가 하나의 도덕성으로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나의 본성을 형성한 것이 바로 성이라, 그 얘기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과 보통 마음은 다른 것이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이에 의해서 들어온 도덕성을 가지고 인간의 인심을 갖다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사회가 기강이 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통제되기 위해서는 심과 성은 차원이 달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리를 주장하는 것이죠. 이런 식의 논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은 하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공격하는 것 중에 여전히 지금 주자의 논법은 마음을 성을 통해서 통제하고 그 성은 우주의 근원인 이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가죠. 이런 식의 도식을 통해서 공격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불교의 때가 묻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불교에서는 뭐예요? 마음이 세상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심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중국에서 항상 주장했었던 얘기예요. 이 심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주장했던 심은 어떤 마음의 도덕적 주체를 갖다 얘기한 것이지 우주의 근원이라는 차원에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이것은 불교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어떤 우주적 근원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것은 적어도 불교의 영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와 기 얘기인데, 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것은 구술 옥자예요. 그러니까 구술의 이거는 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술이 어떤 지나가는 결이 있잖아요. 그러면 옥을 갖다가 잘 다듬어서 조각을 하려면 그 결을 잘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규칙이나 질서를 갖다가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정도로는 옛날부터 썼었어요.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근데 이게 어떤 우주적 원리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화엄불교에 와서부터였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한번 화엄에서 보는 이를 한번 보죠. 화엄에서는 이와 사를 갖다가 대비시킵니다. 이것은 일종의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시면은 이거는 본체라고 보시면 돼요. 현상이라는 얘기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나 사건 우리가 접하는 그런 것이라면은 그것을 가능케 하는 어떤 근원이다, 어떤 원리다 하는 것이 어떤 본체로서의 이라고 이제 한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사이고 그렇다면은 이것은 불교식으로 표현하면은 여기에 딱 걸리는 것을 얘기를 하면은 한마디로 색이라고 또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렇다면은 색을 성립시켜주는 것은 공이죠. 반야신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게 뭘까요? 모든 이 세상의 사물 물질적인 것들은 연기에 의해서 상호 의존작용을 통해서 성립을 하니까 지 혼자 있는 실체성이 있을 수 없다. 그게 공이잖아요. 즉 색즉시공이고 공즉시색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바로 연기에 의해서 성립된다. 즉 다시 얘기하면 어떤 실체성이 없기 때문에 성립하고 또 실체성이 없음으로 해서 연기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하는 그 얘기죠. 그러면 여기 대입시켜 보세요. 요거는 사고 이것은 리잖아요. 그러면 다 직화되죠. 원흉하죠. 상통하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화엄에서는 사리, 이사, 사리무예 또는 이사무예 같이 씁니다. 즉 잘 조화를 이룬다는 얘기죠. 즉 직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사무예는 반야신경에 나오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어쨌든 불교에서는 이와 사 사이를 직으로서 일치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자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얘기는 분과 직의 논리잖아요. 여기서 불교에서 직화시키니까 주자는 반대로 가겠죠. 분리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자는 분리시킵니다. 이제 주자 얘기를 하죠. 주자에서는 이와 사가 아니라 이와 기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기라고 하는 거 언젠가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기는 이거예요. 이 쌀미자 아닙니까? 쌀미자에다가 이렇게 썼죠. 이거는 뭉게 하나는 김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쌀로다가 밥 지으면은 이게 다 되면은 그냥 김이 팍팍팍팍 올라오면서 연기가 올라가죠. 이게 수증기가 어떤 기체의 흐름을 갖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 기체는 밥 질 때만 나오는 게 아니죠. 호흡, 숨에서도 나오죠. 그리고 숨은 뭐예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숨쉼으로 해서 살죠. 그러니까 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궁극적 생명력을 뜻하기도 하고 어떤 그 사물을 이루는 구성 성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통 철학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다 기로 이루어져 있죠.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나는 기가 뭉쳤으니까 살아있는 것이고 죽었다는 얘기는 기가 흩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기고 이것도 기고 기하는 게 없어요. 다 진료적으로 보면 기라는 얘기죠. 이런 어떤 전통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다시 얘기하면 주자학 성립 이전에 중국 철학에 처음부터 있었던 가장 오래된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거를 지금 주자가 다 갖다가 쓰는 거죠. 이는 화엄불교에서 갖다가 쓰고 이거는 전통사상이 있었던 그걸 갖다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심하게 얘기하면 직과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기본 도식 중에 다 갖다가 써서 인저 기광 확립을 위해서 불교를 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와 기인데 이것을 이제 주자가 정의한 걸 한번 보죠. 주자는 이것을 갖다가 천지지 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것은 천지지 색이다 합니다. 이때 색이라고 하는 것은 새라고도 쓰고 읽고 색이라고도 하는데 요새할 때 그겁니다. 요새는 성으로 갇혀져 있죠? 막혀져 있죠?
그 안에 것은 채워져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천지를 채우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성 성분을 뜻하겠죠. 구성 어떤 성분을 뜻합니다. 어떤 진료라고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럼 천지지수입니다. 수는 뭘까요? 원수, 장수 할 때 그때 씁니다. 리더라는 얘기예요. 이끈다는 얘기입니다. 즉 천지지수는 천지를 이끄는 것, 천지를 이끄는 그 원리를 갖다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현실의 어떤 사물이라고 보신다면은 이것은 바로 그 현실을 갖다가 지도하는 그 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원리에는 어떤 자연의 법칙도 들어가지만은 어떤 윤리적인 질서, 윤리세계의 질서, 당위, 규범, 그런 것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것이 지금은 뭐예요? 아까 2와 4를 직화시켰는데 여기는 분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같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같을 수 없는 건 아까 불교는 2, 4, 이 기간이죠. 2, 4 무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뭘까요? 2, 4 무해가 되면 안 되겠죠. 직화시키면 안 되고 어떻게 될까요? 2선 기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가 항상 앞서고 기는 그 뒤에 와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은 2라고 하는 놈이 기를 갖다가 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제, 통설,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것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뭘까요? 사회 기강 확립이라는 얘기죠. 뭘까요? 현실의 그 모든 벌어지는 그 기는 그것을 지도하는 윤리적 원리인 이에 의해서 항상 관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송나라가 이 지경 아니냐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여전히 분의 논리를 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해서 어떤 기본 개념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중국의 어떤 불교화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죠. 먼저 불교의 중국화는 불교가 중국 전통사상과 나오는 어떤 선불교라고 그랬었고, 그것은 어떤 개방성의 의미를 지녔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번 시간에 설명한 이것, 즉 중국의 고유한 사상이 화엄불교와 선불교와 대항을 해서 새롭게 자기들의 것으로 갖고서 나오게 된 그 유학, 신유학, 유학의 르네상스, 그것은 바로 주자학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결국에는 폐쇄성의 체계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달에 걸쳐서 4번의 지금 강의를 갖다가 한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저 어떤 폐쇄성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이제까지 얘기한 것을 한번 이제 총 정리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주자가 불교를 공격함으로 해서 나온다는 얘기인데, 불교의 주장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직의 논리죠. 성즉 공의 논리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주자가 주장하는 것은 이겁니다. 성즉 니예요. 그럼 여기도 왜 즉이 나오냐? 분이 아니냐 하는데 여전히 분의 논리죠. 뭐냐면은 여태까지 얘기한 이것을 이제 그 정리를 하면 이렇죠. 심과 성 또는 그 주자식으로 얘기하면은 기가 될 테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사가 될 것이고, 이건 이제 이가 되겠죠. 이것이 뭐예요? 성즉 공이라는 불교의 얘기는 뭡니까? 인간의 본성은 모두가 공성이다 하는 차원에서 똑같다는 얘기죠. 인간의 본성은 다 공성이라는 얘기인데, 즉 선악을 초월한 그 공성이라는 얘기죠. 근데 주자의 얘기는 뭡니까? 인간의 그 본성은 바로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그 윤리적 도덕성, 그것이 있다 하는 얘기죠. 그게 바로 성즉공이고, 이런 식으로 성공에 의해서, 즉 불교 얘기는 뭡니까? 심과 성, 이와 사가 무해하고 상통하고 직화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이것을 나누어 놓고 보자는 얘기입니다. 즉 성즉리는 뭐예요? 성과 리 차원에서는 같고, 이것을 통해서 심과 기와 사의 것을 관제, 통솔, 지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사회의 기강이 성립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 주자철학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는 즉 성과 이에 의해서 심과 기를 갖다가 지배한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은 사에 의해서 민을 갖다가 어떤 지배하고 통솔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다시 얘기하면은
중국의 한족 중화에 의해서 이방 민족을 갖다가 지배 통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논리가 맞다는 얘기죠. 이렇다면 뭘까요? 이것 즉 사대부 선비에 의해서 백성을 통솔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보면 사대부 관료주의의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주자학의 성격은. 그리고 이것은 뭘까요? 바로 중화주의, 화의 질서에 입각해서 한족 중심으로 동아시아 질서를 재편하자 이 얘기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것은 철저한 폐쇄성의 체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사회의 국가의 기강을 확립하고 국가와 국가의 국제 질서의 기강을 확립하자고 했기 때문에 원위로 가고 명으로 가고 청으로 가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주자학은 관학의 위치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왜? 가장 좋아하는 이런 식의 그 기강 확립을 갖다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에는 일종의 폐쇄적 체계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 엄격한 상하 신분 관계 그리고 국제에 있어서도 상하 신분 관계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식의 어떤 폐쇄성의 시대를 갖다 갖고 조선도 마찬가지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이 주자학을 받아들인 것은 사회의 기강 확립이라기보다는 이성계가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한 어떤 새 왕조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여전히 불교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공격을 한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보면 주자학보다도 송대와 원대, 명대의 주자학보다도 더 교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조선의 주자학은. 그래서 이 폐쇄성의 체제가 동아시아에 몇백 년을 지배하는데 이것이 무너진다는 얘기죠. 언제 무너집니까? 바로 아편 전쟁을 통해서 무너지게 되는데 이것에 관한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아편 전쟁을 통해서 동아시아의 주자학 중심의 저 폐쇄성의 체제가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 그것을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